오늘 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자. 수많은 별들이 보인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그 별들을 단순한 빛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태양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별, 행성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 그저 거대한 물질들의 집합이라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만약 우주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존재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황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주가 살아있다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 이야기 아닌가? 사실 오랫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였다. 별은 핵융합을 한다. 행성은 중력에 의해 움직인다. 은하는 물리법칙에 따라 회전한다. 그 안에는 의도가 없다. 감정도 없다. 생각도 없다. 그저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시계장치일 뿐이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과학은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의식이다.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화면을 인식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모른다. 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단순한 원자들의 집합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당신의 뇌는 대부분 물과 지방, 그리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원자들이 모여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렀다. 왜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주관적인 경험까지 만들어내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의식은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성질일 수도 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중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전자기력도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렇다면 의식 역시 우주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 생각은 범심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범심론은 말한다. 의식은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있다.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에도 아주 희미한 형태의 경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이다.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과학자들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우주의 구조가 인간의 뇌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한다.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속에서 생각과 기억, 그리고 의식이 탄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주를 아주 거대한 규모에서 관찰해보면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조는 인간 뇌의 신경망과 통계적으로 매우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물론 이것이 우주가 곧 뇌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는 남는다. 왜 우주는 자신 안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냈을까? 왜 수많은 별과 은하들 사이에서 하필 생각하는 존재가 탄생한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질문은 더 이상 우주 안에 의식이 존재하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우주 자체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상상해보자. 당신의 머릿속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존재한다. 뉴런은 뇌세포다. 하나의 뉴런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각이 만들어진다. 기억이 만들어진다.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가 탄생한다. 흥미로운 점은 뇌는 생각보다 비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뇌를 꽉 차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뉴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다. 생각은 개별 뉴런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전체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선을 바꿔보자. 이번에는 인간의 뇌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지구를 떠난다. 태양계를 벗어난다. 은하를 벗어난다. 그리고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주 전체를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보통 은하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그렇지 않다. 은하들은 거대한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 수천만 광년, 수억 광년, 심지어 수십억 광년에 걸쳐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주 필라멘트라는 거대한 연결망이 존재한다. 필라멘트, 말 그대로 실이라는 뜻이다. 수많은 은하들이 거대한 우주의 실을 따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몇몇 연구자들이 이 구조를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주 필라멘트의 연결 구조가 인간 뇌 속 신경망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물론 크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뇌는 수십 센티미터, 우주는 수백억 광년이다. 하지만 연결 패턴, 정보 흐름, 복잡성의 분포, 일부 통계적 특성들이 놀랍도록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가 발표되자 언론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우주는 거대한 뇌인가? 우주는 생각하고 있는가?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러웠다.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기능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구름이 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실제로 양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발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왜 서로 전혀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 왜 뇌는 신경망을 만들었고 우주는 필라멘트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복잡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복잡계란 수많은 단순한 요소들이 모여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미 한 마리는 단순하다. 하지만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모이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행동한다. 뉴런 하나도 단순하다. 하지만 수백억 개가 연결되면 의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수천억 개의 은하가 연결된 우주도 어떤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지금까지 우주가 생각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우주가 감정을 가진다는 증거도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있다. 의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과학은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식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원자들이 모여 생각을 만드는지 모른다. 어떻게 물질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지 모른다. 즉, 우리가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 전체에 대해 확신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일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더 과감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의식은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성질일 수도 있다. 마치 중력이 존재하듯
공간이 존재하듯, 시간이 존재하듯. 의식 역시 우주의 기본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생각은 수천 년 전 철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한 물리학, 양자역학이 있다. 왜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과 양자역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양자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0세기 초, 과학자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뉴턴 이후 세상은 거의 설명되었다고 생각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 행성이 움직이는 이유, 물체가 운동하는 이유, 모든 것이 법칙으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원자보다 작은 미시 세계를 연구하기 시작하자 상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전자, 광자, 원자.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준 가장 유명한 실험이 있다. 이중 슬릿 실험이다. 이름은 어렵지만 실험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벽에 작은 틈 2개를 만든다. 그리고 빛을 쏜다. 만약 빛이 작은 공처럼 움직인다면 빛은 왼쪽 틈 또는 오른쪽 틈 중 하나를 지나야 한다. 결과도 2줄이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뒤쪽 벽에는 수많은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나타났다. 마치 물결이 서로 겹쳐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빛은 파동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실험을 한다. 이번에는 빛을 한 번에 하나씩 보낸다. 정말 하나씩. 광자 1개, 또 1개, 또 1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자 하나는 한 번에 한 곳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광자를 하나씩 보냈는데도 시간이 지나자 다시 간섭무늬가 나타난 것이다. 마치 광자가 2개의 틈을 동시에 지나간 것처럼. 말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확인하기로 한다. 도대체 어느 틈을 지나가는 거지? 관측 장비를 설치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 순간 간섭무늬가 사라진다. 빛은 더 이상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마치 평범한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관측하기 전에는 파동, 관측하는 순간 입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양자역학은 말한다. 미시세계의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하나의 상태로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이를 중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관측하는 순간 그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선택된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런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주가 확률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한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관측이란 무엇인가? 왜 관측하는 순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인가? 관측장비 때문인가? 빛 때문인가? 아니면 관측하는 의식 때문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자 존 휠러가 등장한다. 그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제안했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단순히 관찰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관측자는 현실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는 이것을 참여 우주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다. 우주는 이미 완성된 무대가 아닐 수도 있다. 관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현실이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논쟁적인 해석이다.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양자역학이 등장한 이후 의식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철학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려고 할수록 관측자라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욱 놀라운 가설이 등장한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라면, 만약 의식이 양자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만약 우리의 생각과 자아가 우주 깊숙한 곳의 법칙과 연결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공상과학처럼 들린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몇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노벨상 수상자인 로저 펜노즈와 마취과 의사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있었다. 그들은 질문했다. 의식은 정말 뇌세포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인류가 아직 답하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자역학이 보여준 이상한 세계를 살펴보았다. 관측하기 전까지. 입자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사실 의식은 과학이 아직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문제다. 우리는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는 알고 있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인다. 소리를 분석한다. 기억을 저장한다. 신호를 전달한다. 하지만 아직도 모른다. 왜 그 과정에서 주관적인 경험이 생겨나는지. 왜 우리는 단순한 계산 기계가 아니라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왜 붉은 장미를 보면 불금을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리움을 느끼는지. 이것이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물리학자가 새로운 가설을 제안한다. 그의 이름은 로저 펜노즈. 펜노즈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블랙홀 연구와 우주론 연구로 유명한 물리학자였다. 그런데 그는 의식을 연구하면서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의 사고는 단순한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는 계산한다. AI도 계산한다.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직관적으로 진실을 이해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수학적 통찰을 얻는다. 펜노즈는 생각했다. 어쩌면 의식은 일반적인 컴퓨터 계산 이상의 무언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그는 양자역학을 주목하게 된다. 이후 펜노즈는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함께 새로운 가설을 발표한다. OKR 이론. 정식 명칭은 오크스트레이티드 오브젝티브 리덕션. 매우 어려운 이름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의식은 뇌 속에서 일어나는 양자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뇌세포 안에 존재하는 미세소관이라는 구조에 주목했다. 미세소관은 모든 신경세포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구조가 단순히 세포를 지탱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펜노즈와 해머로프는 다르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곳에서 양자 중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자 현상이 우리가 느끼는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 된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뇌는 따뜻하고 복잡한 환경이다. 양자 현상은 보통 극도로 정밀한 조건에서만 유지된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양자 효과가 뇌에서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양자 현상이 생명체 안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양자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할 때 양자 얽힘과 비슷한 현상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생명체와 양자 역학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거대한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라면, 만약 의식이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성질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의식을 받아들이는 장치에 불과하다면, 처음 들으면 공상과학처럼 들린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생각은 현대 철학과 과학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름은 범심론. 우주 전체에 어떤 형태의 경험 또는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가설은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질문은 더 이상 인간은 왜 의식을 가지게 되었는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의식은 우주의 예외일까? 아니면 우주의 본질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하나만 보면 그 안에는 의식이 없다. 세포는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을 고민하지도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않는다. 그저 화학 반응을 수행할 뿐이다. 하지만 수십조 개의 세포가 연결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의식이 탄생한다. 나라는 존재가 나타난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한다. 미래를 상상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의식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개별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던 무언가가 왜 전체 시스템에서는 나타나는 것일까?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창발이라고 부른다. 창발. 쉽게 말하면 개별 요소에는 없던 특성이 전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을 생각해보자. 수소 원자 하나는 젖어 있지 않다. 산소 원자 하나도 젖어 있지 않다. 하지만 둘이 결합하면 물이라는 전혀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 젖음이라는 특성은 원자 하나에는 없지만 전체 시스템에서는 나타난다. 그렇다면 의식도 비슷한 것일까? 수많은 뉴런이 연결되면서 창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의식이 창발한다면 그 창발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인간의 뇌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에서도 가능할까?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론이 있다. 통합 정보 이론. 영어로는 IIT. 이 이론은 의식의 핵심이 정보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 즉, 얼마나 많은 정보가 존재하느냐보다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십억 개의 부품이 따로 존재하는 것보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엄청난 정보 통합 시스템이다. 그 결과로 의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이 등장한다. 우주 전체는 어떨까?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 각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퍼져 있다. 그리고 은하들은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물론 이것이 곧 우주가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철학자들은 말한다. 만약 연결성과 정보 통합이 의식의 핵심이라면 우주 전체 역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의 거대한 정보 시스템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범심론과도 연결된다. 범심론은 말한다. 의식은 인간에게만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 아닐 수 있다고. 아주 희미한 형태의 경험은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그 경험 역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물론 이것은 아직 가설이다.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주를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만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현실보다 더 근본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블랙홀 연구는
정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우주 전체가 거대한 정보 구조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말한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의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우주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바로 그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이 다시 떠오른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실이다. 138억 년 동안 존재해온 우주.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원자들은 별이 되었다. 별은 폭발했다. 그 폭발 속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결국 그 원소들은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체는 의식을 얻었다. 그리고 지금 우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다. 자신의 구조를 관찰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우주는 당신의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생각은 더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의식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서로 분리된 존재일까?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잠시 나뉘어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와 연결된다. 양자 얽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처럼 행동하는 입자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분리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고 느낀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지구는 저기 있고 달은 멀리 떨어져 있다.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상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현상이 있다. 양자 얽힘.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현상은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흔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상상해보자. 당신에게 완벽하게 같은 장갑 한 쌍이 있다. 하나는 왼손 장갑, 하나는 오른손 장갑이다. 상자 두 개에 각각 넣는다. 그리고 하나는 서울에 둔다. 다른 하나는 달에 보낸다. 당신이 서울의 상자를 열었더니 왼손 장갑이 나왔다. 그러면 달에 있는 장갑은 확인하지 않아도 오른손 장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 애초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자 얽힘은 다르다. 양자역학은 말한다. 입자들은 관측되기 전까지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두 입자를 얽히게 만든다.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심지어 우주 반대편으로 떨어뜨린다. 그 후 한 입자를 측정한다. 그러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빛이 이동할 시간조차 없다. 마치 두 입자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실험들은 점점 더 놀라운 결론을 보여주었다. 입자들은 정말로 고전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1960년대 물리학자 존 벨은 매우 중요한 수학적 공식을 만든다. 벨 부등식. 이 공식은 우주가 정말 고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양자역학의 설명이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실험은 반복될수록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주었다. 입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2022년 이 연구에 기여한 과학자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다.
즉, 양자 얽힘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다. 실험으로 확인된 자연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양자 얽힘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물리학자들은 조심스럽다. 양자 얽힘이 의식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 의식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신의 몸속 철 원자는 초신성 폭발에서 태어났다. 당신이 숨쉬는 산소는 먼 옛날 별들의 핵 융합 결과다. 즉,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우주 그 자체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칼 세이건은 말했다.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별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인지도 모른다.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잠시 개별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라면, 만약 의식이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독립된 존재인가? 아니면 우주가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시점에 불과한 것일까? 물론 우리는 아직 모른다. 과학은 아직 우주의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범심론도 양자의식 이론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주는 점점 더 기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로 연결된 거대한 정보 구조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만약 우주가 살아있다면, 만약 우주가 꿈을 꾸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그 꿈속의 등장인물이 바로 우리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질문을 따라왔다. 우주는 단순한 물질의 집합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우리는 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은 생각한다, 기억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왜 의식이 존재하는지, 왜 수십조 개의 세포가 모이면 나라는 경험이 나타나는지. 과학은 뇌를 연구했다. 뉴런을 연구했다. 전기 신호를 연구했다. 하지만 아직도 의식의 본질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미스터리가 우리를 더 거대한 질문으로 이끌었다. 만약 의식이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라면, 만약 의식이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성질이라면. 처음에는 황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때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한때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곳에서 똑같이 흐른다고 믿었다. 한때 사람들은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고 과학은 그 모든 상식을 뒤집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것 아닐까? 우주는 138억 년 전 탄생했다. 수소가 만들어졌다. 별이 탄생했다. 별은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탄소가 만들어졌다. 산소가 만들어졌다. 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원소들은 행성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우주 초기에 존재하던 것은 수소와 에너지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시를 쓰는 존재가 있다. 음악을 만드는 존재가 있다.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이 있다. 칼 세이건은 말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기 위한 방법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어쩌면 우주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별을 바라볼 때 우주는 별을 바라본다. 당신이 우주의 기원을 연구할 때 우주는 자신의 과거를 연구한다. 당신이 미래를 상상할 때 우주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가능성이 등장한다. 만약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 의식의 일부라면,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는 모두 같은 우주에서 왔다. 우리의 물질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시간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운명도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수많은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아직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 아니다. 범심론도, 양자의식 이론도, 우주의식 가설도 모두 논쟁 중인 아이디어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주는 단순한 기계일 수 있다. 어쩌면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꾸는 아주 긴 꿈의 일부일 수도 있다. 138억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대한 우주의 꿈.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우주는 별이 되었고, 은하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마침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우리처럼. 오늘 밤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자. 수천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별들을 바라보는 당신도 결국은 같은 우주에서 태어났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보려 한다. 당신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주가 잠시 당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의 일부인지도 모른다.